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예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튜디오를 정말 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 나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요. 걸그룹 멤버분들 모셨습니다. 오늘은 걸그룹 클리어리의 하윤 그리고 유혜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러면 개개인별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윤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클리어리 리더 하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유혜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어리의 중국인 멤버 유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오랜만에 또 걸그룹 멤버분들 모셔가지고요. 또 산뜻하게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클리어리라는 이름 네 글자 여러분들께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멤버고 어떤 걸그룹을 만들게 된 건지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리더시니까 우리 그룹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네, 저희 클리어리는요. 클리어, 확실한, 또렷한 플러스 I의 합성어로 또렷한 저희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겠다는 뜻을 담은 팀명입니다. 네, 클리어리. 아, 이름처럼 정말 산뜻하고 뭔가 맑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멤버분들 다 못 오셨잖아요. 맞아요. 이 못 오신 멤버분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 하윤이랑 그리고 이제 유엘 언니 외에도 귀엽고 깜찍한 저희 막내 지우랑 청순 발랄한 저희 또 언니 라인인 설아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 너무 그래도 네. 소개 길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못 오셔가지고 다음번 기회에 한번 모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리어리 우리 걸그룹에 대해서 더 속속들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앞에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이 국내 최초로 자체 제작한 걸그룹이다라고 이름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게 된 계기는요. 보통의 아이돌이란 기획사를 끼고 많이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기획사에 들어가면 계약적인 조건도 있고 나이적인 부분도 있고 좀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저희끼리 좀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아, 정말 에너지 넘치시고, 정말 이 맑은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유엘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네. 이 걸그룹에 어떻게 해서 또 합류가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원래 여기 리더 친구랑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는데 이 친구가 자체 제작하게 됐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볼까 해서 같이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권유로 인해서 또 함께 걸그룹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데뷔 후에 또 이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 데뷔 후에 또 느꼈던 소외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려주시죠.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음원을 발매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것도 배웠고 많은 것도 얻게 되었고 그러한 저희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이 자리 인터뷰까지 하게 됨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의 그런 응원 덕분에 저희가 계속 무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팬분들의 응원이 있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유엘님도 한번 데뷔 후에 소감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이 자리에 온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또 아까 친구가 말하는 듯이 저희가 자체 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팬분들도 영상 시청해 주실 것 같은데요. 혹시 팬분들을 부르는 애칭 같은 것들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애칭 같은 건 따로 없는데 불러주시길 원하시는 이름이 있으시다면은 그거를 좀 멤버들과 의견을
좀 조합해서 그렇게 또 불러드리고 싶어요. 네, 아직은 애칭은 만들지 않았지만 의견이 있다면 저희 영상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뷔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겼고 또 팬분들의 응원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데뷔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데뷔를 했으니까 또 우리 클리어리만의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곡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희 데뷔곡 제목은 캐스트고요. 보통 캐스트라고 하면 이제 게임 캐스트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저희가 데뷔라는 과제를 저희끼리 자체 제작으로 이렇게 이뤄내기 위해서 모인 만큼 데뷔라는 캐스트를 깨겠다. 저희가 클리어하겠다. 그런 의미로 담은 곡이고요. 곡은 좀 몽환적이고 청순한 그런 댄스곡입니다. 이름 굉장히 잘 지었는데요. 뭔가 캐스트를 하나씩 깨겠다, 네. 클리어하겠다라고 해서 장명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곡 이야기 했으니까 어떤 곡인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라도 한 소절씩 들려줄 수 그럼 있을까요? 저희 보컬 잘하시는 저인가요? 그럼 저희 사비 부분을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ly, I did it, you my, 눈 보지 마. 이 정도 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에 또 안무 같은 것들도 혹시 포인트 같은 것들 있을까요? 근데 포인트 안무도 저희가 딱 유엘 언니가 불러준 부분이 포인트 안무예요. 네, 맞아요. 거기에 포인트 안무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래요? 네. 혹시 어떻게 좀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여기 앉아서 보여드리면 될까요? 꼭 서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앉아서 해도 가능하죠. 네. 상체만 쓰면 상체만 쓰면 되니까요. 네. 다리를 좀 자제하고 상체만 네. 쓰겠습니다. 5, 6, 7, 8. Fly, I did it, you're my, 눈 보지 마. 이 정도 안무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넘보지 말라고 표정이 말하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럼 이 가사에도 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혹시? 네, 가사도 약간 저희 의견이 많이 담겼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자체 제작을 하게 된 그런 결성을 하게 된 저희의 의기투합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뭔가 데뷔를 클리어하겠다. 그래요? 네. 근데 넘보지만은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저희의 꿈을 이제 어떻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약간 메시지? 경고 메시지? 그런 거죠. 뭔가 위풍당당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곡이 신나면서도 아까 안무랑 같이 보니까 중독성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을 가지고 또 다양한 활동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일화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저희끼리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연습 때 좀 웃겼던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가지고. 항상 웃겨서 네. 굳이 하나의 생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연습할 때마다 항상 멤버들이 뭐 틀리거나 이상하게 몸 동작이 나오거나 그럴 때 좀 많이 웃겼었고 삐살 날 때도 사실 이게 그냥 삐살 나면은 별거처럼 안 들리잖아요. 근데 연습하는 과정에 삐살 나면 정말 웃기거든요. 그냥 맞아요. 사소한 거 포인트에 잘 터집니다, 저희가. 네. 음이탈 되는 그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분이 엄청 친하고 케미가 좋으신가 봐요. 네. 저희가 같이 고생한 만큼 그쵸. 되게 좀 팀워크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역시 또 이렇게 중국 분이지만 한국어도 잘하고 이래서 네. 뭐 이런 언어와 관련된 웃긴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초반에 한국 왔을 때는 정말 많았었는데, 근데 이 팀 합류하고 난 그때부터 제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크게 제가 언어 때문에 웃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적을 많이. 네. 진짜 엄청 많이 해요. 너 그런 단어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좀 맞아요. 많이. 또 이렇게 문법적으로 공부를 쫙 해놔가지고 네. 그걸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군요. 네, 근데 또 언니가 말은 되게 잘하는데 카톡을 저희끼리 막 보내잖아요. 그럼 오타를 엄청 많이 보내요. 또 쓰기는 네. 약간. 네, 제가 아직은. 쓰는 거 독학을 한 거여가지고 맨날 오타로만 그래도 친구들 찰떡같이 잘 알아봐주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또 이렇게 먼 한국까지 와주셨는데 또 중국에서 어디 쪽에 있으셨는지 또 어렸을 때부터 춤이나 음악 이런 걸 원래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제가 원래 통역을 했었었는데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획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해서 이쪽 길로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또 이 친구 알게 된 거고, 그냥 아예 접은 생각에 또 친구가 자체 제작이라는 제안 듣고, 아, 그러면 또 마음이 맞는 친구니까 같이 해보자 해서 지금 이 자리도 찾아뵌 것 같습니다. 원래 통역을 하셨으면 한국어를 원래 좀 꽤나 잘 하셨던 거군요. 원래 잘하기라기보다는 좀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 노력하였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케미도 좋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자체 제작 걸그룹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랫도록 사랑받는 그러한 걸그룹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클리어리만의 어떤 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그룹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거나 지금 자체 제작이다 보니까 방송 위주보다는 공연 위주로 좀 대중분들, 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좀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꿈이고요. 저의 음악, 그리고 저희 메시지를 국내 팬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과도 좀 가까이 친근하게 소통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공연 위주, 그러니까 뭔가 이 대중들과 더 가까이 맞닿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해외 공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또 중국 쪽은 아예 담당을 하고 있으시니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중국 그래서 쪽. 제가 매니저비를 따로 더 받으려고. 아, 매니저비까지 미리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어떤 걸그룹이 되고 싶은지 또 우리 유엘님만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근데 저도 친구랑 아까 말한 듯이 정말 저희를 좋아해 주신 팬분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항상 가까이 있고 곁에 있다는 신호를 주고 싶어요. 그런 팀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팬분들 생각하면서 또 가깝게 대중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이 팀만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또 우리 클리어리를 더욱더 활발하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그룹을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힘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저희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꿈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회사 없이 자체 제작으로 모이게 된 이유도 사실은 꿈 하나 때문에 모였고, 저희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하연님이 리더시다 보니까 더욱더 깊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유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앞에 말하는 듯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 리더분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 이야기 나눴으니까 앞으로의 미래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앞으로의 활동 계획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저희가 SNS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공연 위주로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가오는 축제들이나 해외 공연을 좀 더 활발하게 멤버들과 돌아다니고, 공연도 하고 이제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멤버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또 같아요. 거기서 저희가 수익이 생기면 더 좋은 음악으로 계속 하면서 팬분들과도 소통하고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꾸준하게 이 로드맵을 쫙 그리셨네요. 네, 맞아요. 일단 공연을 하고 열심히 수익을 보내드리고 더 좋은 음악을 우리 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소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먼저 리더분이시니까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통은 회사에서 좀 가수들을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회사 없이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을 보고 누군가 용기를 내고 꼭 가수가 아니더라도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누군가의 또 다른 원동력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유엘님은 또 어떠신가요? 저도 그냥 저희 같이 뭔가 회사에서 나온 친구들에서 다시 시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미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과정에서는 다시 일어나기에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저희를 보면서 다시 뭔가를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면은 그렇게 저희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도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 이야기 했는데 혹시 시청자분들께 하지 못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클리어리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먼저 리더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클리어리에 대해서 다들 많이 모르시고 생소하시겠지만 저희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많이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응원의 말씀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유엘 언니가 말했듯이 좀 차기적으로 저희가 앨범을 또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엘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희가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4명에서 한 마음 가지고 해내가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기대와 사랑 그리고 성원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라는 음악 함께 들어보시면서요. 우리 클리어리 멤버분들도 많은 사랑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들었고요. 더욱더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걸그룹 클리어리의 하윤님 그리고 유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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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이 경제 이슈들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월 700만 원 버는 40대의 좌절, 무너지는 중산층의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넉넉해 보이는 소득이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이 아닌 하위층처럼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40대 남성 직장인들이 그런 인식에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700만 원이면 상당한 소득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네, 한 예로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월급 700만 원을 받지만 세금과 대출 이자, 아이 교육비, 부모님 지원금까지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걸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A씨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중산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40대 남성 중 45.6%가 스스로를 하위층 또는 중하위층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비율인 53.9%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체감하는 소득 더 훨씬 낮게 느껴지는 이유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중산층의 현실을 바꿔놓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내 집 마련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수억 원 이상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보유 여부에 따라 중장년층의 자산 격차가 최대 10억 원 가까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한국은 부동산인 걸까요? 이 같은 조건에서도 부동산을 보유했느냐, 이 여부가 자산 격차를 맞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4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연 1억 2천만 원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0% 넘게 오르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상위 20% 가구의 자산은 지방 하위 20%와 비교해 무려 14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요. 이 수입은 늘진 않았는데
있는데 자산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중산층, 그리고 없으면 하위층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단순한 수입 기준이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집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인생을 갈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금수저, 흑수저 담론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감 현실은 바뀌었는데 이 정책은 여전히 좀 소득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정책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소득 몇 천만 원으로 중산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산 보유 여부, 주거 안정성, 소비 여력까지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중산층이 흔들리면 소비 위축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주제는 삼겹살에 소주, 세계로 뻗는 K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음식과 술을 즐기는 모습이 해외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한국 고깃집에 삼겹살에 진로 소주를 찾는 손님들이 타가이라며 외치며 건배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네, 타가이는 필리핀 현지에서 건배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한국식 건배 문화와 결합되면서 일종의 K 건배 문화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필리핀 여성은 한국 드라마에서 소주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삼겹살집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식문화와 음주 문화 전체가 현지인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 타가이라는 말 전 처음 들었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변화다라고 느껴지네요. 이제는 K푸드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산 진로 소주 수출량이 가장 많은 동남아 국가입니다. 2022년 이후 진로 소주의 필리핀 판매액은 전년 대비 42% 이상 증가했고요. 현지 시장에서 한국 소주 점유율도 67%를 돌파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 소주의 파란병은 현지에서 K-파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는 진로 소주가 이 글로벌 브랜드가 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수출 쪽으로도 영향이 되게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3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6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소주, 라면, 김치 등 K푸드 대표 품목들의 고른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 내수 경기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K푸드 수출 확대가 국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음식점을 찾고 한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며 식문화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생활용품으로 소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비 트렌드는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이 전 세계인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날 머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제는 초등학생의 주식 공부, 확산되는 어린이 금융교육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경제 공부가 필수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단순히 저금 습관을 들이는 수준을 넘어서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소비 습관 관리까지 실제 경제활동과 밀접한 교육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융교육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들 어떤 방식으로 금융을 배우고 있을까요? 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초, 중 등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상의 주식 투자 대회, 일일 은행 체험,
용돈 관리, 가계부 실습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삼성전자, 하이브, 카카오 같은 국내 실제 기업의 주식 정보를 읽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 수익률을 비교해서 토론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덕분에 참여도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하루 5,000원을 어떻게 쓸까라는 소비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금융이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제 실생활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어린이 투자 교육 전문 학원이나 유튜브 기반 경제 콘텐츠 플랫폼도 급속히 늘고 있는데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는 투자란 무엇인가,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가, 왜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할까 같은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ETF, 채권, 환율, 복리 개념까지도 차근차근 알려주는 심화 프로그램을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금융교육에 대해서 뛰어드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지식들 이 부모님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이끄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은 성인이 된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리 준비시키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쇼츠, 틱톡 영상,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아이들과 함께 실시간 환율 보기, 뉴스 속 경제 용어 해석하기 같은 활동을 하는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쓰는 간편 결제 앱에 지출 한도나 용돈 자동이체 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도 실질적인 금융훈련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시대가 정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2025년부터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교육 내 금융기초교과서 시범 도입도 예고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교육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건전한 소비 습관, 저축 습관, 합리적 판단력을 기르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릴 때부터 경제 감각을 기르는 거 앞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처럼 경제 공부는 어릴수록 좋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이들에게도 금융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 콘텐츠 시장과 교육 플랫폼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알찬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경제 이슈들 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빈 아나운서의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신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혜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분양가 상승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에 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양가는 눈에 띄게 올랐고 또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단지들은 여전히 10억 원 이하의 가격으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서 향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분양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양가 높아지면 수요가 좀 줄어들면 좋겠는데 여전히 인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요. 지난달 청약을 받은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가 최대 11억 5,060만 원이라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 9년 동안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라는 인식이 큽니다. 제로에너지 건축과 층간소음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네, 분양가 더 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공포스러운 소식인데요. 앞으로 분양가 얼마나 더 오를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 단위 면적당 평균 분양 가격은 575만 5천 원입니다. 2016년 4월 278만 1천 원과 비교하면 9년 동안 2배 넘게 상승한 셈인데요. 서울 평균 분양 가격은 1,376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점이었던 1,428만 원을 찍은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50만 원가량 떨어졌지만 최근 4개월 사이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작년 4월 789만 원이었던 평균 분양가는 올해 875만 2천 원까지 증가했고 전용 84제곱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7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네, 과거의 사례들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양가 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1년간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환율 등의 영향으로 3월 건설용 중간재 수입품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8.1%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평균 임금도 27만 6,011원으로 9년 전 16만 8,571원과 비교해서 63%가량 올랐습니다. 친환경과 층간소음 규제 강화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이달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규제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가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민간주택은 아파트 전력 소비량 중 13에서 17%를 태양광이나 지열 등의 방법으로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설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규제가 시행되면 공사비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130만 원가량 더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도 적용됩니다. 바닥 두께를 4cm가량 늘리고 고성능 완충제를 사용해서 기존보다 4배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보완 시공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업계는 건설 원가 증가도 문제지만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행정 절차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는 설계 기준 평가 등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실제 사례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분양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역시 좀 실수요자들이 반기고 있는 그런 단지도 있다고 하던데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달에는 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12곳이 청약에 나섭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요. 올해 청약을 진행한 상한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이 18.8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곳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니까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죠.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주목할 만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네, 먼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인 고덕강일 대성 베르일이 청약에 나섭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13개 동 613가구로 조성되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9억 7,500만 원에서 9억 8,40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구로구 아파트와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 아테라, 평택시 금성백조 예미지, 김포시 오퍼스 한강 스위첸들도 이달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산세교 2지구 A12블록이 들어서는 아테라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6개 동 433가구 규모입니다.
후분양 단지인 평택 보덕신도시 A48블록의 금성백조 예미지는 지상 최고 23층 5개 동 431가구로 지어지는데요. 모두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입니다. 인근에 평택시청 신청사가 들어올 예정인 행정타운이 조성 중이고요. 삼성 평택캠퍼스 등 산업단지가 많아서 직주 근접이 용이합니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거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걸까요? 네,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미 공공분양 아파트는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민간 분양 아파트도 이제 에너지 자립률 20에서 40% 미만 5등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친환경 설비와 자재, 기술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 적용이 무료가 아니란 점입니다. 건설업계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위해서 평균 3에서 8%의 추가 건축비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죠. 네, 안 그래도 분양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제도까지 적용이 된다면 이 분양가 또 오를 것 같은데 얼마나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될까요? 네, 기존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수준에서 분양되었다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적용할 경우 2,100만 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친환경 자재, 고효율 설비, 또 유지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까지 포함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을 더 체감하게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030년까지 공공건축물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60%까지 감축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분양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강하게 계속해서 이 정책을 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 따로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물론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로에너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난방비와 냉방비를 포함한 연간 에너지 비용이 일반 아파트 대비 최대 50% 이상 절감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 온빛체가 지난달 19일 입주를 시작했는데 고덕 온빛체는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고 등급인 1+++++ 에너지 자립률은 60% 이상 확보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를 위해서 고성능 복합 단열 기술, 지열, 태양광 발전 설비,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해서 세대당 전기, 냉난방 비용을 월간 약 22,000원, 약 34%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련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혜택 또한 확대하고 있어서 녹색금융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정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실소유자 입장에서 손해만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환경까지 고려한 건축의 질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분양가 상승을 무조건 부정적이게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파트 분양가는 향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이 적용되면 더 높은 품질의 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가격 상승 또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수도권 내 10억 원 이하의 우수한 단지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이들 단지는 청약 통장과 실거주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들에게 매우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분양가 상승,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함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실수요자분들께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신혜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굉장히 친숙한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공간, 건물인데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이 틀까 말까 때문에 전기세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건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돈을 버는 시대가 온 건데요. 오늘 테크노믹스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공간, 건물이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전 세계 도시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건축 방식. 탄소는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그런 방식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로 에너지 빌딩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챕터,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술 뉴스인데요. 요즘 친환경 건축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먼저 정책부터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요, 서울특별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안을 통해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건물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에서 넘어서서요, 이 건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는요, 바로 제로 에너지 건물 인증을 받은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세금 감면, 그리고 보조금,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요, 2028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신축 건물,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제로 에너지 기준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에너지부는요, 제로 에너지 건물에 국가 정의를 마련했고요. 연방정부가 소유한 공공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제로 에너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설계 기준까지 구체화하면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들은 어떻게 또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고 싶은데 굉장히 요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기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글은요,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티뷰에 위치한 베이비뷰 캠퍼스에 자체 설계한 드래곤 스케일 태양광 패널 9만 개를 지붕에 설치했고요. 연간 약 7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태양광 발전과 함께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통적인 가스 기반, 난방, 환기, 공조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덕분에 베이비뷰 캠퍼스는요, 탄소 배출 없는 24시간 에너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건물 단위에서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실험적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요, 2030년까지 모든 데이터 센터와 사무 공간에서 24시간 탄소 없는 에너지 사용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살펴볼 건데요. 레드먼드 본사 캠퍼스 재건축을 통해 지열 교환식 열 에너지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 센터는요, 고밀도 지열 약 875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요. 전기 그리고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를 약 100%를 전기 기반 지열 시스템으로 공급합니다. 기존에 쓰이던 천연가스 기반 보일러와 그리고 냉각탑을 완전히 폐기했고요. 중앙 집중식 제어 시스템과 AI 기반 운영 효율화까지 병행하여 캠퍼스 전반의 탄소 배출 제로 및 에너지 비용 절감까지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건축물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동시에 기업 ESG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건축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해외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제로 에너지 건물 기술에도 영향을 줄지가 궁금한데요. 그럼 이번엔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요, 자세하게 경제 소식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기술이 건물과 경제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가 다소 어려워서 제가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로 에너지 빌딩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에너지 소비량이 0으로 수렴되도록 설계된 건물입니다. 태양광 패널, 그리고 ESS, 고효율 단열재 이러한 것들이 모두 총동원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 건물 대비 연간 에너지 비용이 최대 80%까지 절감되고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를 대팔 경우 연수익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건축물이 전기 요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건물 자체가요, 수익을 내는 수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업들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에서 삼성물산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그린 투모로우라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시범 운영한 바가 있고요. 부산, EDC, 스마트 빌리지 등 ZEB 인증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요, 태양광, 그리고 ESS,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홈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서 스마트홈 기반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요, 건물 일체형 태양광 기술과 고성능 단열재를 적용해 서울 수서역 역세권을 포함한 친환경 업무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이 100% 이행될 경우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93조에서 107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해외에서는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청이 순에너지 공공건물의 대표 사례이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더 엣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오피스 빌딩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로 에너지 빌딩 시장 규모는요, 2024년 약 890억 달러, 약 1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2028년까지 연평균 18% 이상 성장해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후위기, 그리고 에너지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투자 수요의 증가와 시장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용어 쉽게 설명하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용어일까요? 첫 번째 용어는요, 제로 에너지 빌딩입니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생산량과 같거나 그리고 생산이 더 많은 건축물을 뜻하고요. 사용하는 에너지를 건물 자체에서 충당하거나 남는 에너지를 밖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제로 에너지 건물을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서 1에서 5등급으로 나눴고요. 1등급일수록 에너지 자립도가 높고 플러스 에너지 건축물로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세를 아끼는 걸 넘어서서요, 이제 건물 자체가 수익을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용어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용어도 조금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또 조심스럽긴 한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BEMS인데요. BEMS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설치된 센서와 그리고 IoT 기술을 활용해서 전력, 냉난방, 그리고 조명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요.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건물에 두뇌를 달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일종의 스마트 에너지 조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요, 스스로 전력을 아끼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실제로요. 제로 에너지 빌딩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이 BEMS입니다. 건물 하나가 똑똑해지면 도시 전체의 에너지 사용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제로 에너지 빌딩 그리고 BMS 이 두 가지 용어만 기억을 하셔도 미래에 대한 건축 흐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다뤄봤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제로 에너지 빌딩은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집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단순한 건축 기술의 진보를 넘어 미래 경제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입니다.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부 에너지 가격 변동에 영향을 덜 받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과 투자자에게는요, ESG 경영의 핵심 자산으로 뽑힐 수 있고요. 개인에게는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과 주거 가치 상승이라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네, 이 기술을 읽는 건축주가요, 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에너지 정책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는 시대, 앞으로 더 많은 제로 에너지 공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테크노믹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테크노믹스였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과 함께하는 6월입니다. 6월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풍성한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